저는 36살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결혼을 성공한 결혼이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6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는 늘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죠. 일주일에 2~3번은 꽃 한 송이와 작은 쪽지를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런 남편 진짜 없어. 놓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낳았고 육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 돌이 지나면서 제가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육아휴직 쓸게. 당신은 커리어 이어가.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자청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덕분에 저는 회사에 복귀했고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도 하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직접 만든 반찬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완벽한 가정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함을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결국 누군가의 연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건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피곤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녁이면 소파에 누워 TV도 안 켜고 불도 꺼둔 채 맥주만 들이키곤 했어요. 여보, 어디 아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기 보느라 그런가 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돌 전후로 잠투정이 심해지면서 남편도 육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를 기점으로 남편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거실에 앉아 있거나 갑자기 산책 좀 다녀올게라며 11시 넘어서 나가기도 했고 혼잣말처럼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같은 말을 중얼거릴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꽃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에서 알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문구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너무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은 저한테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심결에 화면을 더 보려던 찰나 휴대폰은 비밀번호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사이에 오간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억지로 제 자신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울림 하나가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지인이 집에 왔습니다. 같이 일했던 여성 팀원이라고 했죠. 그녀는 거실에서 아이와 자연스럽게 놀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아이도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많이 봤나 봐요. 애가 익숙해하네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순간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전에 잠깐 봤어요. 그리고는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시선, 말투, 손짓 모든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님이랑 다니시는 분 어머님 아니시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요. 요즘 아버님이 자주 아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근데 매번 옆에 계신 분이 달라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무언가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남편이 사용하던 태블릿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고 그건 예전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태블릿 안에는 여러 개의 사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눈에 띄는 제목. 데이즈,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고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며칠 전 우리 집에 와서 아이와 놀아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랑 있을 때가 진짜 나 같은 느낌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에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 옆에서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게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였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남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던 손길, 아이를 목욕시키며 부르던 자장가, 퇴근 후 내 손을 잡으며 수고했어 말하던 눈빛까지도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사진뿐이었습니다. 진짜 관계가 어떤지, 얼마나 깊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안에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그 희망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마도 들키지 않으려는 노력이었겠죠. 아이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아빠였고 저에게도 불편한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현관 신발장 위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 크기의 낡은 서류 봉투. 이름 없는 흰 봉투. 그 안에는 진료 명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땡땡산 부인과 진료 기록 환자명, 땡땡땡, 진료 내용, 임신 확인 및 산전 검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병원 위치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진료 날짜는 제가 야근 중이라 집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삶 전체가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무대 뒤로 밀려나고 누군가가 제 자리를 대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래서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웠지만 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의심이 드셨다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사진, 위치, 영상, 증명 가능한 모든 것. 남편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은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어요. 아이에게 이모라고 불리던 사람. 두 사람은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 레스토랑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고 주차장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의 배경이 아이 어린이집 바로 옆이었다는 겁니다. 아이 데리러 간다고 나가셨을 때입니다. 그날 실제로는 이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탐정의 설명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기 모임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는 오늘도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제 안의 감정은 슬픔에서 냉정함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 등을 찔렀다는 사실. 아이의 웃음을 이용하고 제 믿음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그가 이중 생활을 하며 아무 일 없는 척 제게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차량 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듣고 싶었어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조차 그녀와 연락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녹음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무서워. 눈치챌까봐 걱정하지 마. 걔는 절대 몰라. 눈치도 없어. 혹시 임신 얘기하면 어떡해? 하지 마. 그 얘긴 진짜 안 돼.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은 저와 동시에 다른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과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숨기고 있는 건 저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그 숨김 속에서 조용히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조용히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씩 느슨해진 것이겠죠. 의심은 사라졌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육아 천사로 불리며 칭찬받을 때 그의 뒤에서는 두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가면은 점점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는 제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확실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걔는 눈치도 없어서 걱정 없어. 나중에 이혼할 때 당신 쪽에서 먼저 말 꺼내. 그래야 위자료도 안 줘도 돼.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상간소송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USB에 담아갔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둘 다 유리한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문제는 그들이 언제 행동으로 옮길지를 모르니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제게 행동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느라 버티기 바빴지만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의 공용 노트북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 노트북은 제가 가끔 재택 근무할 때 사용하는 기기였기에 의심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죠. 설치한 지 며칠 후 매일 자동 전송 시스템으로 복사된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혼 관련 자산 분리 계획안 초안 열어보는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은 남편 명의로 선물 이전 처리할 계획,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되 실질 양육은 상간녀가 수행할 예정, 제가 받게 될 최소한의 위자료 금액을 계산하며 불륜 증거 없게 조심할 것이라는 문장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남편이 사용 중이던 태블릿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사실 해킹이라기보다 그가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었고 그대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한 것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메시지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들, 여행을 간 듯한 모습, 심지어는 우리 집 거실에서 함께 요리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앞치마는 제가 선물했던 제 이름 이니셜이 박힌 앞치마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메시지였습니다. 그 여자 없이 사는 법 당신이 가르쳐줘서 고마워.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아? 그 애가 의심하면 그냥 내가 우울증 걸린 것처럼 연기할게.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진짜 숨이 막혔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혼을 해도 양육권, 위자료, 동정심까지 모두 자기들 몫으로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완벽하게 복수하자. 그 결심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만나 정확한 플랜을 짰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동시 제기, 남편과 상간녀의 재산 목록 확보, 상간녀의 직장 및 가족 정보 파악, 아이 양육권 우선 확보 조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이 오히려 합의하자고 매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혼인이 아니고 저를 한 사람으로서 무너뜨린 행위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상간녀의 임신 여부. 그건 아직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죠. 탐정에게 부탁해 그녀가 다니던 병원에 몰래 따라가게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그녀가 산부인과 진료실을 나와 남편과 함께 차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인해 모든 그림은 완성되었습니다. 불륜, 임신, 거짓된 이중 생활까지 이제는 그 어떤 법정에서도 그들의 행동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 견뎠던 그 집안에서 그들의 연극을 끝장내는 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조금 늦어. 회사 사람들 만나기로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 요즘 바쁜 것 같네. 그가 나간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진행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복수는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서류가 접수된 날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늦은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고 늘 그랬듯 습관처럼 말했죠. 피곤하다. 샤워하고 올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현관 신발장에 놓인 등기 우편물을 가리켰죠. 당신 앞으로 등기 왔어. 법원에서 온 것 같던데.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고 잠시 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그가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씻는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닦은 채 그는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대로야. 당신의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이혼 소송. 2개 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떤 얼굴로 나를 속여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 얼굴 위에 가면이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 벌써 연락 왔습니다. 합의하자고 하네요. 합의요? 제가 차분히 되묻자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제시했습니다. 상간녀 쪽에서도 별도로 1천만 원 준비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판결 나면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결과를 받아야겠어요. 이 사람들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간녀에게도 법원 등기 소송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당황했는지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고 그 통화 내용 일부는 감시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해결한다더니 이게 뭐야? 걔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진짜 예상 못했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제 어쩌라고. 이제 그들 역시 서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모든 불륜의 끝은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죠. 법원 심리날. 남편은 혼자 나왔고 상간녀는 정장을 입은 채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차분히 조용히 제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불륜 사실과 재산 분리 계획,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 물었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어느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임신을 가장해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던 계획이 명백히 드러나자 판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이처럼 치밀하게 기망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판사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책임을 80%, 상간녀의 책임을 20%로 판결했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양육권 전부 아내에게 귀속, 위자료 남편 4천만 원, 상간녀 2천만 원. 지급 명령,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추가 재산 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전부 아내 귀속. 남편은 법정에서 눈을 감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상간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밖으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몇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 얼굴은 볼 수 있게 해줘. 진짜 미안해. 다시 기회 줄 수는 없어. 우리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그는 제가 아닌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임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이 상간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연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은 결국 같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주변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감까지 그들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은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저만의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된 커리어. 힘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난 뒤 한동안 저는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정이 다 식은 줄 알았지만 가끔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무너진 기억. 아무 일 없던 듯 웃던 그 얼굴. 그리고 제가 그걸 몰라서 착한 아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시간 속 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걸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만든 연극의 관객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시절의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그들이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할 차례였습니다. 소송 이후 상간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제가 확보해둔 임신 관련 진료 기록, 우리 집 출입 당시의 CCTV 영상, 아이를 마치 엄마처럼 대하던 행동, 그 모든 게 회사 인사팀에 제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의료 관련 스타트업의 홍보팀이었는데
그 이미지로 일하던 그녀가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붙자 회사는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그녀는 SNS 계정도 폐쇄했고 지인들 연락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향 부모님 댁에 돌아가 은둔 생활을 한다는 소문만이 지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며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모든 사회적 기반을 잃은 채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판결 이후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총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그가 회사 돈 일부를 유용해 상간녀와의 생활비로 쓴 정황까지 추적했고 그 자료를 그의 회사 감사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해고. 그는 회사에서 나왔고 퇴직금 일부도 정지당했습니다. 회사는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이라 해도 불륜과 배신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가 직접 증명해준 셈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은 민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편이 저의 의료 정보를 몰래 열람했던 기록, 아이를 대상으로 상간녀가 허위 보호자 행세를 한 정황, 그리고 둘이 꾸민 허위 진단서 및 이혼 전략 문건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근거로 사문서 위조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고 형사사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의 인생을 조작하려 했고 가정을 이용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 대가를 사회적, 법적으로 끝까지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한동안 아이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에 매번 목이 메었지만 저는 감정적인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거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도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아이에게 훨씬 더 집중하게 됐고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정직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이 숨 쉬는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새롭게 꾸민 집에서 스스로 만든 가구를 조립하고 좋아하던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도 다시 정리했고 아이 하원 후에는 작은 공원에 함께 산책을 갑니다. 예전엔 시간이 없다고 넘겼던 일들, 지금은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을 구한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복수를 끝내고 나 자신에게 다시 정의로운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사랑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누군가의 착함을 이용한 이들은 결국 그 착함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참은 겁니다.